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영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행정법 역사에 기록될 만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우리나라 행정법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 복지,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근간으로 기능하면서 때로는 국민과 기업의 문제 해결자로서 때로는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전자정부법이나 전자조달법과 같은 법제도는 수십 개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우리 행정법령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 법률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작년 2월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계, 법조계, 사법계 등 행정법 분야 총 5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행정법제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 행정법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의 92%에 해당하는 4,400여 개 행정법령의 큰 줄기가 되어 국가 행정 전반을 체계화하고 혁신화할 것입니다. 수백 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제도들이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통일성 있게 규정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자체가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의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줄일 것이고 부당하게 신고를 거부하는 행태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은 법 집행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로써 법치행정에 의한 국민 권리 보호를 완성하는 데 행정기본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고견이 모여 법안이 발전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계홍입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단일 법전 없이 개별적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져 왔던 행정법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정의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면 향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 합리적이고 성숙한 입법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고 이는 법치주의 완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관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법제연구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는 심도 깊은 기초연구와 분석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제처와 적극 협력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개별법이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회각계 각층의 모든 분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입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이강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법령은 국민과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제도가 개별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 체계가 복잡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문화된 집행 기준이 없다 보니 공무원은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고 국민은 정부의 법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 수백 개의 법령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상황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할 것과 국민 불편을 수백 개의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통해서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고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자문위원회 내의 3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의 조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합동분과회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재검토와 또 내용 조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행정기본법 자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조문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안의 전체 체계 정합성과 세부적인 조문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률안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안을 확정하여 3월 6일 입법 예고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법 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사항, 또 입법에 공백이 있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였고 총 4개 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분야에서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법치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 규제 혁신이 행정법 전반에 적용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3월 6일 입법 예고를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50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협의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안을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타 없는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총칙에 관한 부분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 행정의 원칙과 책무, 그리고 제4장 행정의 입법 활동 등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그동안의 재정 과정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조정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화하고 어떻게 보면 의견의 일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총칙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조항입니다. 이 행정기본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나아가서 그런 민주성과 적법성에 기반하에 내용적으로 적정하고도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뒀는데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크게 법령과 자치법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으로 한정해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에서 법령 등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법령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들 이외의 실질적인 의미의 법령으로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할 수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청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행정청의 개념 정의를 기본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 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으로 개념 정의를 두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이 법이 의사 표시 기관으로서의 행정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적용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개념을 의사 표시 기관으로 한정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의 개념 정의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개념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만 이 법의 특징은 그 앞에 인가, 허가, 지정, 승인 등 그리고 인가, 허가 등의 정지, 취소와 같이 구체적인 예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정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다른 법령과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의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인데요. 일단 개별 영역에서 이 법이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했지만 다만 특별한 규정에서 입법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용의 범위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요. 특히 3조 2항에서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그리고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에 다른 법률을 제정할 때 이 법의 그 이념,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이 법과 상이하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법제가 정비되어야 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4조는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정법에서 민법과는 달리 행정과 관련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기준이 명시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에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을 4조 1항에서 명시했고요. 다만 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에게 뭔가 유리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그 시점을 초일을 산입하는 초일 산입 원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일 불산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의 만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는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날로서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법령 등의 시행일에 관해서 특히 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이 제5조는 그동안 법령 시행과 관련된 기존의 우리 행정 실무상의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조에서부터는 제2장 행정의 원칙과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2장의
제1절은 행정의 원칙이고 제2절은 행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인데요. 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원칙에 관한 조문들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들은 바로 그것으로서 위법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달리 제2절에서 규정하는 행정의 책무는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공정성, 합리성과 같은 행정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 법치행정의 원칙은 뭐 우리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률의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우위 원칙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동안 이제 우리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왔던 중요 사항 유보서를 기본적으로 입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법률의 근거를 두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 법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평등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시 수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비례 원칙입니다. 이 비례 원칙도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고 우리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한 비례 원칙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대성 원칙,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비례 원칙의 하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제1호에서는 행정의 적합성 원칙, 행정 목적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했고요. 2호에서는 필요성 원칙을, 그리고 3호에서는 상당성의 원칙을 입법화했습니다. 제9조는 성실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종래에는 민법의 기본 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 법 전체에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리로서 인정이 되면서 공법에서도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리로서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학설과 또 우리 대법원에서는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신의 성실 원칙과는 달리 법치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리다라고 해서 공법상의 독자적인 원리로 판례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수용해서 제1항에서는 종래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공법의 원리로 표현을 해서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해서 성실 의무 원칙으로 규정을 했고요. 권한 남용은 제2항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규정을 해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0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인데요. 이 10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신뢰보호 원칙을 법으로 조문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다만 신뢰보호 원칙을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원칙으로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데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역시 종래 학설과 판례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과 분리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실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뒤에 나오는 이제 제척기관과
또 그 비슷한 취지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제척 기간은 그 행위가 있음으로부터 5년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기간 시점이 정해진 것에 반해서 이 실권의 법리는 그와 달리 그 사실관계가 언제 발생했느냐를 떠나서 행정청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에서 두 조문은 적용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 행정작용과는 무관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이 역시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명시적으로 입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2조부터는 제2절 행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행정의 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이념과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2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행정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적극 행정의 원칙을 명시적인 행정의 원리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항은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이런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함으로써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의 법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수행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14조에서는 오늘날 민주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서의 국민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할 것을 행정에게 요구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단순히 참여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행정 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고 3항에서는 특히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행정 혁신의 그런 기회를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근거 규정을 법정하였습니다. 16조는 행정의 협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또 각각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입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위임 법령,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형적인 행정 입법뿐만 아니고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 제출을 위해서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까지도 행정의 광범위한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의 입법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에서는 영업 활동에 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한 것이고요. 제48조는 규제와 관련해서 역시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할 의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49조에서 이런 상위 법규에 반하거나 또는 그 부당한 명백히 법률이 위반되는 법령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고 앞으로 법령에 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입법 분석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0조는 현재도 법제 업무 규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 법령 해석에 관한 근거 조문을 법률에다가 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51조는 그 밖에 이런 정부 법제 업무와 관련된 근거 자세한 내용을 이제 하위 법규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기본법이기 때문에 법학자 중심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한국행정학회 회장으로서 행정학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공청회의 주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치 행정의 완성, 또 하나 국민 권리 보호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본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특히 이 법이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에서 서로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법을 통해서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가 지방의 기능을 이양할 때 각 부처별로 하나하나 이양하기가 힘들어서 일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통째로 그냥 넘기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 행정기본법도 한국의 법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 몇 가지 우리 행정학의 입장에서 약간 좀 쟁점을 한번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정성,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 또 15조에 가면 능률성과 실효성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학적으로는 적정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 정책 수단을 투입할 건가 충분성을 이야기합니다. 10만 명을 구제할 거냐, 50만 명을 구제할 거냐, 그 수단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의도된 개념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정성, 적합성, 그리고 또 능률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효율성, 효과성과 또 구분되는 개념인지 이런 적정성, 효율성, 능률성, 실효성 이런 개념이 우리 행정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터미놀로지와 한번 일관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각 조항별로 주어가 뭔가를 한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행정의 원칙에서는 행정청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행정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입법 활동에 가보면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다양한데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적합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행정의 책무라고 할 때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어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 참여, 그리고 협업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전달 체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 또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이런 데도 상당히 중요한 맨 처음에 개념 규정을 한 행정청에 해당되는 개념 규정이 아닌가, 포괄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공단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법제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있고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이 공공단체, 공공기관, 책임운영기관, 지방공기업 이런 개념의 포괄 범위를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그 주체 구분과 관련해서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또 아주 의미 있게 기간의 계산이라는 걸 총칙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법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칙은 상당히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그 이념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관의 계산이 이렇게 총칙에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겠는가? 모두의 각 행정 관련 법률에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총칙의 의미를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의 원칙, 이 원칙이라는 단어도 우리 행정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종합하고 있고 또 헌법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가보면 국가재정법에 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고 그 예산의 원칙에는 참여, 공개, 책임 이런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향후 우리 행정 관련 법칙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일관성 있게 써라 라고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산의 원칙, 이 원칙을 이 행정기본법에 있는 원칙과 같은 레벨에 두고 사용해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15조에 가보면 행정서비스 혁신, 법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면서 규정한다라고 했지만 이번 이 행정기본법에는 좀 선도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아주 반가웠습니다.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 균등이라는 단어가 이 개념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균등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혹시 형평성인지, 우리가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균등이라는 말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잠깐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행정기본법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종합하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좋은 기회에 새로운 행정,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도 좀 제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이게 협업, 적극 행정 이런 단어를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봤습니다. 또 법학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책임의 한도와 한계와 관계에서 다른 쟁점도 있겠습니다만 행정학적으로는 이것이 시민의 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제일 갑갑한 게 행정에 연락을 하면 내 업무 아닙니다. 부서들끼리 그냥 토스해버리는 뭔가 행정 내부에서 협조를 강조할 수 있는 그냥 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선언 규정이 아니라 뭔가 협업이 되지 않아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행정이 책임을 지도록 해주는 협업이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까지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시거나 행정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 행정행위를 직접 펼치고 계신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자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이해하고 또 지킬 수 있는 행정기본법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법을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그 국가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결국 국민의 안정된 삶과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들을 보니까 국가법령이 이제 4,7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2%가 정도가 행정법령이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법 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간의 일선 행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고 또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도 봤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국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했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게 됐고요. 흔히 공직사회를 두고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부동이란 말을 합니다. 그건 우리 이제 시민단체들이 공직사회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 처리가 늦고 또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도 있고요. 또 기본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도 불편하지만 행정 약자인 국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행정 민원을 보러 갔을 때 어려움들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쭉 보면서 공무원의 탓만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법이 없다고 적극 행정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어쨌든 행정의 뒷받침과 근간이 되는 법 체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역시도 예기치 않게 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도 있었겠구나라는 이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좀 어렵고 복잡한 행정법이 쉬워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명확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 중심 체제로 전환돼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행정기본법이 좀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복지부동이란 표현들도 조금씩은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서 공직사회와 행정의 혁신을 시민사회들도 이제 논의하고 또 펼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행정 민원으로 인해서 혼란받거나 고통받는 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좋은 법률이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제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은 하게 됐는데요. 뭐 그동안 행정법이 많은 발전도 있었고 또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에서야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기본법 제정이 적극 공감하고 지지를 표하는 바이고요. 또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행정혁신에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인 관계 당국에도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제가 그 행정기본법 관련해서 내용을 기초적이지만 쭉 봤는데요. 제1조 목적의 정의를 보면 민주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서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가치를 부족함 없이 정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았고요. 또한 2장 행정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봤습니다. 특히 6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7조 적극 행정, 8조 국민 참여 보장, 9조 행정 서비스 혁신, 10조 행정 협업 등은 문재인 정부의 그 정신이 관통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 소통, 혁신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또 시대 가치를 실현하는 이제 구체적인 법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또 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책무 규정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 7조 3항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적극 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원칙과 정신을 기초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방안들이 잘 설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을 정의할 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는 하는데요. 없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지 행정과 또 적극 행정,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런 시민들의 시각들이 조금은 보완되고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행정 약자의 입장에서 각종 규례들 그리고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뭐 이런 법률들 때문에 이제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신뢰할 수 없는 행정에 맞서서 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이런 적극적인 구제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또 행정의 신뢰도 국민들 사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 행정기본법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데요. 2절 법 원칙 안에 있는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원칙들이 이제 저는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봤던 거는 제13조 적극 행정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원칙을 명문화해서 법률적으로 의무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혁신적이고 전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의 사명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치 있는 법률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권 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역 조례를 다루다 보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사실은 이 차이가 대단히 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해야 한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 40조 행정사항의 강제와 몇몇 그 조항들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법제처에서 그 행정기본법과 관련해서 필요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후에 달라지는 제도들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34조의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제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자기 완결적인 신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리가 요하는 신고 이렇게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들 제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같은 동종 업계의 변호사님들도 행정기본법이 제정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듯이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시민적인 홍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정도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실무적으로 이 바라보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기본법은 일단 기본 방향이 제가 그 앞에 정의 규정에도 나오지만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행정기본법의 또 하나의 목적은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의 기준이나 한계 그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적극 행정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 권리 보호가 대원칙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업무 규준의 역할을 하는 측면도 굉장히 실제 많이 와닿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목표를 균형감 있게 추구하면서 규율하는 것이 이 행정기본법의 취지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실무에서 볼 때는 지금 뭐 개별법마다 행정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천 개의 법이 있는데 개별법마다 절차와 기준이 굉장히 상이하고 그래서 행정 행위 시에 그런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확신이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내가 과연 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공무원 자신조차도 너무나 많은 법의 홍수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법에서 이제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 그리고 개별 여러 가지 법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규정되고 있던 여러 개념들이 명문으로 규정되고 그런 좀 쉽게 규정이 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요 13조의 적극 행정 규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선훈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규정이 이제 선언적 의미 외에 실제로 어떤 적극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의무부가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 행정을 하게 된다기보다는 공무원의 제가 실무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무 규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면서 행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무원이 어떤 한계까지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규율이 정확하게 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17조 이하에서 처분과 관련된 법 적용의 기준, 그 이하 규정들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실무에서 항상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 실무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법령 기준의 적용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국민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좀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기본법에 그런 명확한 적용례 같은 거를 규정을 한다는 점에서 좋은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법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명확한 규정을 세워줘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한계와 그 정확한 범위,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규정까지도 좀 규정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또 몇몇 용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학계나 이제 판례 같은 데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데, 조금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국민이나 그런 일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처음 봤을 때는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한자어로 느껴질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말로 좀 바꿀 수 있거나 좀 쉬운 말로 바꾼다면 그런 좀 더 쉬운 법을 만든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실무 입장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